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각별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주변에서 의료사고 겪은 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잘못돼서 숨지거나 병을 키워서 나올 때 그것처럼 황당한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는데 과실이라며 책임지라고 몰아붙일 때 그 황당함 또한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료사고 얼마나 일어날까요? 외국의 경우 입원 환자의 한 9.2% 된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우리나라는요, 조사한 적이 없어서 통계가 없다고 하네요. 이번 주 일요진단은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29살 박지연 씨는 2년 전 치아에 배열이 가지런하지 못한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유명 치과대학 병원을 찾았지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안면신경마비로 왼쪽 눈이 감기지 않아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눈이 이렇게 감기지가 않으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써야 되고 이제 안경을 착용해야 되고 잘 때도 이렇게 눈이 감기지가 않아서 거즈로 이게 멸균 거즈로 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종이 반창고로 해서 붙이고 억지로 이렇게 눈이 안 감기니까. 박 씨는 병원 측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환자가 의료진의 그 잘못을 입증을 하는지, 환자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방에 들어가고 수술을 하고 아무런 뭐 CCTV 기록도 없고 영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그거를 의료진의 잘못을 과오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박 씨처럼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 소송은 지난 2009년 780건에서 지난해 1101건으로 5년 새 4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이 완전히 승소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 완전 승소율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등 지난해 처리된 전체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이 9.9%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 신청도 2012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1,3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10건 가운데 6건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병원 측이 분쟁 조정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측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나아가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변호사시죠? 네, 반갑습니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 소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화진 한국여자의사회 이사 변호사시죠? 예, 안녕하세요. 먼저 어서 오십시오. 의사 한 분, 변호사 두 분, 또 한 분은 의사 겸 변호사신데 뭐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것 같아요. 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분에게는 특히 시간이 비쌀 텐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유 이사님, 네. 판사로 시작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의사로 시작을 하신 거죠? 의사에서 판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변호사신데 소개할 때 그러면 의사라고 하세요? 변호사라고 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 분쟁 사건 수임을 많이 하실 텐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임이 되게 뭐 환자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의사나 병원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뭐 어느 일방이 뭐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사건의 내용을 보고 수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병원 측 수임하는 경우와 환자 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병원 같은 경우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뭐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임을 하고, 이제 환자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는 이득과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접었을 때 이득, 그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 측 수임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네, 거기 말씀하신 중에도 지금 우리 의료 분쟁의 실태가 약간 내비쳐지는 것 같은데, 강창희 부회장님,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의협에서도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죠. 네. 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드리기 전에 그 신해철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저희 의사협회에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정위원회 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 감정을 위해서 저희 의사협회 주도로 그 기존에 있던 감정위원회 대신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건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 이 수술과 관련된 세부 전문의인과 법의학 전문의들 그리고 사회 유수의 그 명망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지만 앞으로 그 검찰이나 법원, 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 이 감정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그 감정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감정위원회라고 평소에도 그런 일을 의료사고 관련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구만요. 네, 저희 협회 내에 학술국 소관으로 각 학회별로 이 의료사안 감정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의료사안 감정권이나 어떤 분쟁권에 있어서 의료사안 감정이 들어왔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오랫동안 그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해오셨는데 이번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었다면 그냥 묻혀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의료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통계가 잡힌 게 없다면서요, 지금? 예. 다만 추정치입니다. 2013년도에 1101건이 법원에 신건 제소가 됐는데요. 보통 발생된 분쟁의 10%를 넘질 않습니다. 그럼 보통 한 11,000건 내지 12,000건 정도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의료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외국 통계를 보면은 처치 4만 회당 한 건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율로 따지면 4, 5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나머지 3, 4만 건 정도는 모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10,000건 정도 중에서 10% 정도 소송 제기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의료사고 같다 이런 일을 당하면 막막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예, 의료사고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선 그 병원에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 기록을 입수를 하셔가지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의료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의료 전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그 관련 기관, 특히 저희 중재원 같은 데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상담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그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이게 출범한 지 한 3년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근데 그 3년째. 관련 법 논의가 23년 동안 진행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읽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이게 의료 분쟁이 양 당사자 이해관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는 의료계에서 이 부분을 그 당사자가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까지 하는 현실을 좀 피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여가지고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입증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의료진의 형사 책임은 면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많아서 국회를 한 5번 정도 그 회기를 넘겨서 23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논의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 의미를 좀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조정 중재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정하고 중재하고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예, 조정과 중재는 다르고요. 중재는 중재 합의에 의해서 중재 판정을 내리면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은 조정 절차를 통해서 조정안이 나와더라도 당사자 중에 어느 누구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점이 크게 다릅니다. 네, 중재의 경우는 이제 그 효력이 강제성이 있는 거고 조정은 그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그렇죠. 끝나는 거고요. 네. 네. 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죠. 지난해 그 중재원에 들어온 의료 분쟁에 대한 상담이 한 11,000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네. 실제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게 한 1,400건. 그중에 조정이 시작된 게 한 550건에서
40%가 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2013년 통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저희 올해 지금 10월 말 통계는 47% 정도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네요. 예. 그래도 채 절반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 점은 참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거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조정은 서로 이제 합의해서 결론을 내는데 지금 우리 제도는 조정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한쪽이 동의를 안 하면 시작이 안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환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하시면 절차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의료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환자 측이 나는 바로 소송 가겠다 해서 간혹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이제 그 의사나 병원 측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부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건가요? 의사나 처음에 이 의료분쟁 조정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던 게 저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입니다. 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이유는 이 의료 소송으로 가서 과도하게 비용 지출되는 부분과 환자의 불편, 또 피해 당사자가 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저희 의료진에도 어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를 계속 하자는 취지에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입법 청원도 넣고 했었는데 문제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완성될 당시에 일방에게 불리한 쪽으로 모든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완성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조정 중재에 들어갔을 때 탈퇴하는 방법이 의료진에게 없다는 하나의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칙이 과잉하다. 예를 들어서 조정 중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과도한 과태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 적정성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출입조사를 감정단이 하게 되어 있는데 출입조사가 과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점이 항상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 감정단과 그 조정부라 그래서 그 안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에서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5명 중에 2명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다 알다시피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 전문 지식 없이 일반 상식을 가지고 아니면 법리적인 논리만 가지고 감정을 한다는 거는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단이 저희 형평성 있게 개선되지 않으면 참여를 못하겠다는 것이 의사들의 그동안의 얘기였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좀 대불금 문제, 손해배상 대불금이나 무과실 보상 책임에 있어서도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사회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의사들이 자기들 개설자들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큰 이유가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중간에 퇴출 구조가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본인이 소송으로 가겠다 그러면 탈퇴할 수가 있는데 의사들, 의료진인 경우에는 그렇게 임의로 탈퇴하는 것이 현재 막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병원일수록 오히려 동의율이 낮고 뭐 이런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큰 병원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사고의 되게 추이가 지금 분쟁조정원에 신청이 들어갔던 경우에서 과연 사망사건이 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후유 장애가 남는 중과실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통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는 나름대로 법무팀이 있고 이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 변호사님은 이제 의사 겸 변호사시니까 지금 의사협회 이런 설명, 동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 아니면 일단 다 입장사가 있기 마련인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그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해결하는 건 원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아마 의료계도 아마 호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지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필요적 전치. 그 다음에 무과실 보상 제도, 형사책임 특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 무과실 보상 제도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형사책임 특례도 반의사불벌죄로 도입이 됐습니다. 오히려 의사협회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필요적 전치주의, 소송 가기 전에 전부 다 일리 가야 된다고 하다가 막상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 임의개시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자기재판 금지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의사를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제도가 도입되어 있고요. 아까 그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2006년도부터 우리 국민이 내는 진료비의 1.4% 정도가 리스크피로 지금 이미 지불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1,000억 전후되는 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비용, 무과실 보상이든 뭐 과실 배상이든 이미 내는 돈의 일부를 가져간 이런 추세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탈퇴할 방법이 없다 또 이미 조정은 아까 우리 이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정에서 불응하면 됩니다. 또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탈퇴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의사협회에서 뭐 그런 일을 하시는 여튼 일단 그래도 중재원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시되도록 하자 이런 개정 법률안이 이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 의원님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뭐 의협 입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정 중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방법은 형사 절차나 민사소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소송 절차나 형사 절차는 너무 피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다. 이래서 조정으로 해서 신속하게 저희 지금 90일 안에 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 하면 결국 여기를 안 받아들이면 소송밖에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알 권리 주장이 많으신데 지금 환자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냐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은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재원 감정단에서는 60일 안에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결과가 상당히 믿을만하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료인이 2명이라서 뭐 의사들이 불신한다고 하시는데 의료인 2분이 오히려 서로 다투세요. 책임이 있다 없다를 놓고 아주 치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의료인 3분은 그중에 1명은 의료 전문 변호사시고 또 1분은 현직 검사인데 의료 전담부 검사님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을 설득 못하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감정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또 저희한테 와가지고 해결되는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능한 한 저희한테 와서 일단 대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는 감정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조정 내용에 대해서 해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오케이 하시고 마음에 도저히 안 든다 그러면 그만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개시를 자동으로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신청하는 즉시 조정은 개시하되 조정 심리 도중에 뭐 이의 신청권을 행사를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조정 전치주의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의사협회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는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법이 상호 간의
호혜적인 방법. 조정 전치주의라는 게 시청자를 위해서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소송을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된다. 저희가 주장해 왔지만 의료분쟁 조정법 하에 지금 의료분쟁 조정원이 균형적인 일을 못한다고 저희 의사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주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고요. 리스크 피 얘기하셨지만 그건 결국 우리 보험 재정에서 저수가 제도이기 때문에 4%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라는 돈이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1,000억이라는 돈이 결코 의료부에서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를 모든 배상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지적을 하고요. 무과실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느냐. 현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분만해서 아무 과실 책임이 없는 어떤 기형아라든가 외성마비아를 출산했을 때 이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을 모아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을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인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부담하고 사고가 없는 사람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지금 중재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자동 개시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 전에 이 의료분쟁 조정, 이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또 한 번의 비용 지출이 되고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의료분쟁 조정원에서 감정했던 결과물, 이 결과물이 그대로 소송에 또 쓰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서는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는 어떤 의사들이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의사들이 강제 조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 변호사님은 이렇게 신청하면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지금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자동으로 개시되든 아니면 동의하에 개시되든 그거는 뭐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정 제도를 보면 뭐 자동 개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동의하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재원 쪽에서 어떤 그 많이 개시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실 중재원에 신청 들어오는 거를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 소극적으로 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동으로 개시가 됐는데 의사들이 그거에 또 응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단 몇 달간이라도 환자들로서도 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까 그 상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지금 조금 더 증가를 했다고 의료기관도 그러니까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재원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런 어떤 자료가 나온다면 의사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으로 개시되지 않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좀 기초 환경의 조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자동 개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의료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강제 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든 뭐 장단점이 있고 운영의 차이는 좀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 다양한 제도에서 한쪽엔 강제 개시 제도가 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인력도 확보하고 있는 중재원 쪽의 그 조정도 강제 개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국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토론이 이루어지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조정 중재에서 지금 일단 그 조정이 개시가 되면 한 90% 가까이 조정 성립이 된다면서요. 근데 중재원 측에서 조정 이 성립에만 너무 급급해서 실지 그 보상액이 평균 보니까 한 670만 원인가요? 그 정도로 평균 나오던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보상 구제에 미흡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좀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 통계는 이제 작년도까지의 통계고요. 금년까지 넣으면은 그건 지금 8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해배상 소송의 기본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손해배상액과 법원에서 최종으로 판결하는 액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소송에서는 그거에 덧붙여서 책임 제한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생긴 사고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또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소인들이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내가 입은 결과만 생각하셔서 청구액을 쓰시고, 특히 위자료 액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제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망사고, 일반 사망사고의 8천만 원 정도가 거의 그 한계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 배상액, 액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은 이제 금액이 적어서 권리구제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고 힘드니까 포기했던 분들도 이제 저희 조정 절차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수수료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 외에 감정 비용도 안 내죠. 뭐 변호사 선임도 할 필요 없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600 몇십만 원의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 지금 밖에 사건으로 가서 변호사 선임하려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건이 밖에 나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구제 금액은 뭐 조정뿐만 아니고 법원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구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예, 조정이라는 게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송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받을 금액에 약 2분의 1 전후되는 조정액이라면 적당하다고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조정 나름대로의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 판결에서도 네. 사실 거의 뭐 소송 말하자면 제기한 금액의 네. 아주 미미한 정도 퍼센테이지밖에 못 받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계산이 된 거에 책임 제한이라는 이유로 대개 50%를 넘는 삭감을 합니다. 많이 할 때는 80% 내지 90%도 책임 제한을 해서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받아가는 그 배상액이 10%에서 한 30% 정도 되는 판결이 상당히 많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변호사님 어디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어르신이 상의를 해오면 그거 시간도 한 평균 2년 넘게 걸리고 네. 소송 비용도 1심에만 몇백만 원 정도인데 네. 그거 해봐야 네. 소송 비용도 안 나오니까 네. 그냥 다른 방법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변호사님 우선 지금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 보죠. 의료 소송 건수가 지난해 한 1,100건 정도 되는데 승소율이 일부 승소가 한 30%, 완전 승소가 0.63% 이렇게 생각돼 있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승소율이 한 55%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게 승소율이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로 보면 좀 낮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종류가 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손해배상도 있을 수가 있고, 산업재해도 있을 수가 있고,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지금 논의되는 의료배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야 그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합의율은 훨씬 높긴 한데 승소율은 의료사고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20%가 못 되는 판결로 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건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평균치보다는 물론 이제 낮은 비율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승소율이 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의 특성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신체라는 게 계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실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나쁜 결과는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과연 그거에 비례해서 잘못을 했는지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제가 한 논문에서 본 건데 그 이제 독일의 이제 그 사전 절차에서 이제 20% 내지 30%가 환자 측 승소로 됐다라고 그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정도 결과를 보였을 때 환자들에게도 뭐 인정을 받고 있는 결과로 보였다. 그런 논문을 봤을 때 이게 외국에서도 그 의료사고의 승소율은 그렇게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하면 높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승소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낮다고 보세요? 의료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데다가 진료 정보가 모두 의료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의사협회에서 감정단,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소송을 해보면 진료기록 감정이 거부돼서 서너 번씩 거부되면 한 2년씩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상 감정조차 못 받는 그런 사고들이 의외로 많이들 있습니다. 또 이게 판사나 검사도 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고소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다가 사실 확인만 하고 무혐의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민사소송 역시 가더라도 용어조차 생소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시간은 없지, 사건은 많지, 이래서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재판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의료 소송 물론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물론 먼저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마찬가지죠. 소를 제기한 측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봤다 이걸 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의료행위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환자 측이 입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전문적이고 어떤 증거의 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해서 이런 추정의 법리라고 해서 좀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크게 의료 과실 자체로 인한 부분하고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하에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의료 과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입증하지만 설명 의무는 의사가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과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만약에 의료 기기가 작동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예외를 부여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 입증 책임은 의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에 의해서 입증 책임을 약간 완화하는 그런 법리는 지금 판례에 도입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소송을 제기를 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 피해자, 환자 측에서 그런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병원에다가 이제 의사나 병원한테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잘 주어지나요? 주나요? 네, 의료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위 열람 복사 청구권은 이제 환자 측에도 보장이 됐는데요.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진료 기록이라는 게 선처치 후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일부 조작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있었던 기록을 지워졌다고 하거나 못 찾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CCTV를 많이 설치하자 또는 자동 녹음 장치를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의원님 생각하세요? 글쎄, 그 CCTV 설치나 녹음 부분은 이게 이제 개인 정보 보호라는 문제하고 또 연관이 돼서요. 그 쉽게 어떤 그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는 뭐 동의하에 그 표시를 해놓고 하면 녹음이나 그 CCTV를 찍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 기록에 대한 정밀한 작성과 제공은 법상 보호가 돼 있고 그걸 위반하면 책임을 지도록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거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 전산화를 하셔가지고 다시 손을 못 보게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많이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CTV나 자동 녹음 장치 이런 게 돼 있어서 나중에 환자나 유가족이 피해 사실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적이 또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CCTV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기실엔 설치할 수 있는데 진료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게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CCTV를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녹음 기능이 되면 환자의 어떤 그 건강 정보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좀 입법적으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료 기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CCTV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진료 기록과 맞지 않는 게 나오면 그것도 이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법이 상충이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좀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 부회장님,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 이렇게 그 관련 기록을 그냥 무제한으로 내줄 수는 없는 걸 거고요. 뭐 그것도 또 보호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인의 입장에서 관련 기록을 감추고 싶다거나 훼손시킨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기록이 또 전자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전자차트에서 들어가면 언제 접속하고 언제 뭘 했는지가 다 로우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무기록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대학병원 중에 한 군데에서는 아예 적정 진료팀에서 진료 기록을 맞추는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기록과 환자 간호사 기록이 시간이 다르다면 시간을 맞추고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실체적 진실에 맞도록 우리는 하는 거지 뭐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의료 현장에서 사실 1분, 2분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좀 부족해서 환자로부터 불신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도 의료계 현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응급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처치가 우선이지 차팅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간호기록제하고 의사기록제 시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법적인 제재를 가고 법적인 제한을 두고 하는 부분이 실제 환자 치료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틀린 건 틀린 대로 놔두고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 그러면 환자들도 그걸 생각을 하는데 요새 보면 CCTV의 그 영상 시간하고 이 의료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상당히 차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 이제 피해자, 환자 쪽에서 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 입증 책임을 의사 병원 측이 내가 과실이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바꾸자.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입증 책임은 그 원칙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진료 기록 그 어떤 변조의 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거나 특히 그 의료기관의 어떤 그 진료 기록에 관한 어떤 그 나중에 추가 기재가 있거나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입증 전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그런 것들은 판례에 의해서 도입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07년도 8월 달에
그 18대 국회 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통과된 통과된 이후에 이제 의료계에서 아주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해서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 못하고 폐기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의료 분쟁에 대한 비용을 사회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럼 입증 책임도 전환을 해서 환자들한테 좀 더 쉽게 뭐 배상이나 보상이 되고 의료계도 결국 사회가 부담 안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중요한 거는 결국 재발 방지거든요. 동일한 사건이 자꾸 뭐 병원 감염처럼 반복되면서 생명을 잃게 하는 것보단 밝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받아서 감염 관리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입장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법안 소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통과는 돼 있었죠. 그러다가 그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상임위 전체위원회는 통과했다.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문제가 법원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 부분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의사 측에다가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 자체를 어떤 명시적으로 의료인이 다 져야 된다 그랬을 때 입증 책임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가지는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 불강력적인 경우에 입증 곤란이 됩니다. 입증을 내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 시술, 외과 수술, 성형외과 수술, 산부인과 시술, 어떤 수술을 의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건강 차원에서 국민한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의사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명시가 안 된 것이고 실제로 법을 집행할 때 있어서는 신현호 변호사님이 예전부터 많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수용이 돼서 의사들이 자기 무과실을 입증하는 쪽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원에서까지 입증책임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이유가 감정단이 그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부가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증 책임 전환도 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구체적인 사건에 가면 결국 잘잘못을 감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그게 결국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입증 책임 전환으로 돼서 의사가 입증을 해야 돼도 결국 그걸 감정을 해서 잘했다 안 했다가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이 감정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건이 쌓이면 사실 그 굉장한 사고 예방 자료가 되거든요. 그게 아까 저희가 자동 개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일단 저희한테 오면 모든 사건이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사고, 이 사건은 조금만 주의하면 괜찮았던 사고, 이거는 그 의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사고. 그래서 인적 가실인지 제도적인 문제인지 여러 가지가 분석이 돼서 이걸 다시 피드백을 하면 병원 측에 굉장히 유용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환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네.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동 개시 문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자동 개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의료계도 만족하고 환자들도 만족하는 독소 조항들이 다 없어진 의료분쟁조정법이 다시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활성화된 다음에 자동 개시가 논의가 돼야지 모든 면에서 법적인 제재가 먼저 들어가는 체제에서 자동 개시나 이런 것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자동 개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결론이 나고 의료가 너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반대 의견을 그러면 드립니다. 지금 법안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 개시를 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벌칙 조항 부분은 아주 가볍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을 재판에 원용하지 못한다는 명시 규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한 그 숫자를 늘려서 좀 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있고 자동 개시가 됐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될 때는 병원 피신청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뺄 수 있는 조항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변호사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자동 개시에서 나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의료인이 어떤 사망
그 피해자들이 와서 병원에서 기물을 파손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위해를 가한다던가 이런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송에서 조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명무실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니까요. 아까 신 변호사님이 이제 재발 방지 이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뭐 과실 보고제 뭐 이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 데는데 그런 이야기 또 어디서 읽었어요. 항공회사는 항공 그 사고를 계속 해서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다. 네.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료 사고 분쟁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지 신 변호사님과 유 변호사님한테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의료 행위라는 거는 인류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거는 사회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은. 그래서 우리 가입자나 국민들도 환자들도 이런 비용 부담은 우리가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그럼 다 신고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예방책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이제 어떤 입법이나 그런 논리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출발 단계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설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면 사실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의사는 환자를 만나고 싶어도 이게 뭔가 말 잘못했을 때 그게 나중에 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의사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면책 법안이라는 게 있어서 의사가 환자한테 정말 유감이다, 미안하다, 고통에 공감한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중에 그런 자료가 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어떤 분쟁이나 배상 액수도 줄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입증 책임 전환이나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신뢰관계를 초기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병아리 사건 기자 시절 의료사고 사례를 취재하면서 기자로서 무력감에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의료사고 분쟁관련법이 한 논의에 23년이 걸려서 2011년에야 제정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의료사고 실태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통계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기자로서 반성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의료진단 마칩니다. 오늘도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자분들의 쾌유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